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증시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중국 증시 할 것 없이 글로벌 증시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기 제일 힘든 건 몇 월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하기 제일 힘든 건 언제인가요? 코로나 경제 위기가 왔었던 2020년 3월달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2022년 9월달인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롬 파월 이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파월이 말을 하면 할수록 시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9월 21일 연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은 금리를 0.75%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금리 타겟치를 예상치 대비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도표라는 건 실제로 금리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 이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왼쪽은 6월 연준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상치이고요. 오른쪽은 9월 연준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예상치입니다.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달라진 게 보이지 않나요? 6월 달에는 흩어져 있던 점들이 9월 달에는 뭉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 위원들이 생각을 합쳤다, 뜻을 합쳤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인플레가 너무 심각하니까 많은 연준 위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금리를 올리겠다, 대동단결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연준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상단 타겟치가 3.5%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5%로 1% 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것을 악재로 삼는 게 아니라 이번 9월 연준회의에서 2022년 말 금리 인상 상단 타겟치를 4.25%로 잡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상을 뒤엎고 더 높은 4.5%로 잡은 게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니까 미국의 국채금리도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위쪽은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일봉 차트이고요. 아래의 봉 차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일봉 차트입니다. 비교적 단기물인 2년물이 기준금리 인상에 더 연동이 되면서 급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물은 경기 상황도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10년물 국채금리보다 2년물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금요일 장을 보면은 2년물 국채금리는 상승한 반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윗꼬리를 달면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둔화를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다. 우린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년물 국채금리가 4.2%, 4%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엄청 큰 이슈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에 1년만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4%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식으로 1년에 이러한 장세에서 4%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 국채라는 상품이 이자를 점점 더 쳐주는데 위험을 안고 굳이 주식을 해야 될까요? 차라리 국채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자 한국은행도 깜짝 놀라 FOMC 다음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외환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앞으로 한국은행도 0.5%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0.25% 금리 인상만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니까 한국도 울며 겨자 먹기로 0.5%를 한번 올려보자,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의 국채금리 역시 이에 연동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이것은 한국의 3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원래 한국도 2년물, 3년물, 5년물 이러한 상대적인 단기 채권 금리가 많이 있지만 3년물 국채 시장의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년물 국채를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3년물 국채 금리가 4.1%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와 마찬가지로 이것만 사면 4% 이상의 이자를 따박따박 주는데 누가 위험을 끌어안고 주식을 사겠습니까? 특히 성장주들은 더더욱 국채 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4% 이상의 이자를 주는 상품은 국채뿐만이 아니죠. 요즘 들어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나요? K뱅크에서 연 3.1% 금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금은 1년 정도는 넣어둬야 되는데 K뱅크는 100일만 맡겨도 연 3.1% 금리를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에 뒤질세라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서는 4.2% 금리를 준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이러한 예금 이자는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5%, 6%짜리 예금 상품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미 금리 차는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같이 뛰어오르고 있고 우리의 증시가 지속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앞으로 물가가 안정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만 멈추면 돼.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가 결국에는 잡힐 것이고 그렇다면 연준도 무리해서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것은 맞는 말이긴 하죠. 기준금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면 물가가 잡히긴 잡힐 거라 봅니다.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3월쯤에 금리가 피크를 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 커브가 올해 8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전망한 것이고요. 맨 위에 있는 검은색이 충격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이후 9월 16일에 미국 금리의 궤적을 전망한 자료입니다. 8월이든 며칠 전이든 모두 내년 3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피크를 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의 레벨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시장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가는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달 9월 연준회의에서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 전망치입니다. 올해 미국의 실업률은 3.8%, 내년에는 4.4%, 내후년에는 4.4%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업률 전망치가 6월 전망 대비 대폭 상향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4.4%라는 실업률이 2024년도에도 내려오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확 회복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죠. 물론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표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업률이 앞으로 4.4%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지금 당장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가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리한 겨울에 굳이 종전 선언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는 일단 이런 식으로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메타와 구글이 조용히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기존 직원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아마존 CEO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흔히 말하는 대기업조차 직원들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C와 스마트폰의 수요가 감소되면서 D램의 고정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D램의 수요가 높다면 D램의 고정 가격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겠죠. 하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D램 가격 역시 다 함께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나 하락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락세가 3분기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듯이 D램의 고정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마도 4분기 때에는 더 큰 폭의 실적 저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기업에 국한되진 않습니다. D램 반도체 글로벌 3등 업체인 마이크론 역시 실적이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것은 며칠 후에 나올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 시각 기준으로 9월 29일 오후 2시 반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론의 기존 매출 가이던스가 68억 달러에서 76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마이크론의 이번 분기 매출액을 가이던스 하단짜리인 68억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한 문제는 이것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를 하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분명히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이던스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나오게 되면 아마도 이것은 또한 글로벌 증시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슬슬 미국의 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는 인플레 압력과 매파적인 연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기업 실적이 월가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죠.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약하다면서
우리는 약세장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실적을 추적하는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3분기 실적 성장 기대치는 3.7%로서 지난 6월 달에 전망한 9.8%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시장에서 인식하게 되면 위쪽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WTI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이미 5% 가까이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 반영을 하지 않았죠. 물론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성장주에게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은 성장주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재로는 작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은 경기 침체로 인한 국채금리 하락이야,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증시 반등은 일시적에 그칠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세에서는 대응이 필수입니다. 장기 투자할 물량은 증시가 크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면 좋고요. 단기 대응할 계좌는 그때그때 테마에 맞춰서 매매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여러 바구니를 준비해서 각 바구니마다 다른 대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